형님, 이거 받으세요. 백화점에서 산 최고급이니까 아주머님이랑 나눠 드시고요. 이제 제사는 형님네가 전담하시는 거로 확정인 거죠? 아유, 속 시원해. 이웃음을 섞어 가해 상자를 툭 내미는 둘째 동서 미란. 25년 독박 제사를 견뎌온 맏며느리 정희는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미란 동서, 가을이 참 좋네. 그런데 사람 마음은 왜 이렇게 사과처럼 예쁘지가 않을까? 내가 오늘 아주 특별한 걸 준비했는데 다 같이 한번 들어보자고. 재생 버튼을 누르자 거실에 울려 퍼지는 미란의 비열한 웃음소리. 형님, 그 미련곰탱이가 우리가 좀 울면 별 수 있겠어? 크크. 25년 헌신을 비웃음으로 되돌려준 시댁 식구들에게 진짜 발톱을 드러낸 맏며느리 정희의 서늘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날씨가 참 맑네요. 이렇게 화창한 날이면 저는 가끔 베란다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보곤 해요. 그러다 문득 25년 전 제가 이 집안의 맏며느리로 들어오던 날이 떠오릅니다. 그때는 저도 참 젊고 고왔는데 어느새 손등에 검버섯이 피어난 할머니가 다 되었네요. 제가 시집 왔을 때 우리 집은 참 엄격했어요. 돌아가신 시아버님은 전형적인 옛날 분이셨죠. 맏며느리는 집안의 기둥이다. 장남은 하늘이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거든요. 그 말씀이 제 인생의 족쇄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저는 그저 착한 며느리, 현숙한 아내가 되는 게 제 숙명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남편은 참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30년 넘게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지각 한 번 안 한 정직한 사람이죠. 하지만 그 정직함이 때로는 제 속을 까맣게 태우곤 했답니다. 장남이라는 책임감이 너무 강해서 자기 몸 부서지는 줄 모르고 시댁 일이라면 앞뒤 안 가리고 뛰어들었거든요. 여보, 이번 시아버님 제사 때는 시장에서 나물 좀 같이 사러 가줄래요? 올해는 무릎이 유난히 시큰거려서 혼자 들고 오기가 힘드네. 임자, 당신이 좀 고생해줘. 내가 장남인데 동생들 앞에서 시장 바구니 들고 다니는 모양새가 좀 그렇잖아. 제사는 우리 집안 얼굴인데 당신이 정성껏 준비해야 조상님이 복을 주시는 법이야. 그놈의 장남 소리, 남편은 항상 그랬어요. 본인은 제사 때 상 올리는 것만 하면 장남 노릇 다 하는 줄 알았고 그 뒤에서 며칠 전부터 장 보고 생선 찌고 전 부치느라 허리가 휘는 제 노고는 당연한 희생으로 치부했죠. 둘째 동선회와 셋째 동선회는 또 어떻고요? 제삿날이면 꼭 제사가 다 끝나갈 때쯤 느지막이 나타나서 형님, 형님 하며 콧소리를 냈어요. 어머, 형님, 벌써 다 차리셨어요? 아이고, 제가 일찍 오려고 했는데 애들 학원 상담이 길어지는 바람에. 역시 우리 형님 손은 보배라니까요. 이 많은 걸 혼자 다 하시고. 형님, 저도 오늘 갑자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요. 대신 제가 형님 좋아하시는 비싼 과일 좀 사왔어요. 이거 백화점에서 줄 서서 산 거니까 맛있게 드세요. 그들이 내민 과일 한 상자에 제 며칠간의 노동이 씻겨 내려가는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허허 웃으며 괜찮다, 어서 와서 절이나 해라 하고 넘겼죠. 속으로는 우라통이 터졌지만 집안 어른들 계신 곳에서 큰 소리 내는 건 장남 체면 깎는 일이라 생각해서 꾹꾹 눌러 담았어요. 시아버님이 살아생전 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가족은 화목해야 한다. 돈보다 중요한 건 우애다. 저는 그 말씀을 지키려고 제 자신을 지워가며 살았습니다. 명절이면 20명이 넘는 식구들 밥상을 차리고 설거지 더미에 파묻혀 손이 짓물러도 형님 고생하셨어요 라는 가식 섞인 말 한마디에 다시 웃음을 지어 보였죠.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인내심이라는 게 밑바닥이 보이지 않는 항아리가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밑이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금이 쩍 갈라지기 시작한 건 바로 이번 시아버님 제삿날이었습니다. 매번 반복되던 그 가식적인 연극이 올해는 아주 특별한 통곡쇼로 이어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제 인생 25년의 헌신이 단 한 번의 무례함으로 무너져 내리던 그날의 공기를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참 야속하게도 빨리 흘러 어느덧 시아버님 가신 지 벌써 15년째 되는 제삿날이었어요. 그날 아침부터 하늘이 잔뜩 흐리더니 기어이 추적추적 비가 내리더라고요. 제 무릎은 비가 오려는지 아침부터 쑤셔대서 파스를 서너 장이나 붙이고 겨우 몸을 일으켰죠. 시장에 가서 조기 3마리, 도미 1마리, 그리고 과일이랑 나물거리를 잔뜩 사서 낑낑대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실에 짐을 풀어놓으니 한숨부터 나오더군요. 그때 남편은 거실 소파에 누워 TV 리모컨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여보, 나 좀 도와줘요. 이번엔 도미가 너무 커서 손질하기가 겁나네. 당신이 비늘 좀 쳐주면 안 될까? 임자, 내가 몇 번을 말해. 제사 음식은 정성이야, 정성. 며느리 손끝에서 맛이 나야 조상님이 좋아하신다니까. 그리고 나 오늘 허리가 좀 안 좋아. 어제 배드민턴 동호회에 갔다가 삐끗했나 봐. 참 기가 막혔죠? 본인 취미생활 하다가 다친 허리는 아프고 며칠 전부터 장보고 준비하느라 골병든 제 무릎은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었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저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착한 며느리였으니까요. 오후 2시가 넘어가자 집안 가득 고소한 기름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동태전을 부치고 꼬지전을 꽂고 나물을 볶았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고돌 동서들을 생각하며 조금 더 참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애들이 바빠서 못 오는 거겠지. 오면 설거지라도 도와주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를 하면서요. 그런데 오후 4시쯤이었을까요? 둘째 동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어쩌면 좋아요. 저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저희 집 바둑이가 갑자기 숨을 헐떡이면서 쓰러졌거든요. 지금 동물병원 응급실인데 의사 선생님이 고비라고 하셔서. 흑흑, 아버님 제사인데 어떡하죠? 아니, 걔가 아파서 못 온다고? 동서, 그래도 오늘 아버님 제사인데. 형님, 바둑이가 저한테는 자식이나 다름없잖아요. 아버님도 하늘에서 이해해 주실 거예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제사상 앞에 서면 눈물만 날 것 같아서요. 죄송해요, 형님. 전화가 툭 끊기는데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시아버지 제사보다 키우는 강아지가 우선이라니. 멍하니 서 있는데 이번엔 셋째 동서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형님, 저 오늘 갑자기 열이 39도까지 올라서 도저히 못 움직이겠어요. 독감인 것 같아요. 괜히 갔다가 형님이랑 아주머님 옮기면 안 되니까 올해는 저희 빼고 하셔야겠어요. 죄송합니다. 말도 안 되는 핑계라는 건 삼척동자도 알 일이었죠. 어제까지만 해도 셋째 동서 SNS에는
친구들과 골프 치고 맛집 탐방하는 사진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결국 올해도 저 혼자 이 큰 제사를 다 치러야 한다는 사실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여보, 들어봐요. 둘째는 개가 아파서 못 오고 셋째는 감기 기운 있다고 못 온대요. 이게 말이 돼요? 당신 동생들한테 전화 좀 해봐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어이 참, 아프다는데 어떡해? 그리고 사정이 있다잖아. 당신은 왜 그렇게 속이 좁아? 맏며느리가 좀 넓게 생각해야지. 어차피 음식 다 해놓은 거 우리끼리 정성껏 지내면 되지. 내가 있잖아, 내가. 남편의 그 내가 있잖아 라는 말은 세상에서 가장 무책임한 소리였어요. 본인은 절만 할 거면서 모든 수고는 당연히 제 몫이라고 못을 박은 거였죠. 그렇게 저 혼자 비 내리는 오후 내내 전을 부치고 탕을 끓였습니다. 저녁 8시 제사 시간이 다가오자 기적이 일어난 듯 비가 그치더군요. 그리고 밤 9시 약속이라도 한 듯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못 온다던 동서들이 그것도 아주 요란스러운 차림새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몰골이 가관이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긴 했는데 눈가는 벌겋게 칠하고 손수건을 하나씩 쥐고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통곡을 하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때 직감했습니다. 아, 오늘 뭔가 단단히 잘못 돌아가고 있구나 하고 말이죠. 현관문이 열리자 거실은 순식간에 장례식장보다 더한 통곡의 장이 되어버렸어요. 아까 분명히 개가 아프다느니 독감이라느니 핑계를 대던 동서들이 검은색 스카프를 머리에 두르고는 신발도 제대로 안 벗은 채 거실로 뛰어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불쌍한 우리 아버님. 이 못난 며느리가 늦었습니다. 제가 아버님 뵈러 오라고 하니 세상 천지가 방해를 하네요. 아이고, 아버님. 아버님, 저도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왔어야 했는데. 형님, 저희가 너무 늦었죠? 오면서 아버님 생각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기가 막혀서 쳐다보고 있는데 이 동서들의 통곡소리가 커질수록 남편의 어깨는 점점 으쓱해지더군요. 동생들이 가식적인 눈물이 남편에게는 지극한 효심으로 보였나 봅니다. 남편은 혀를 끌끌 차며 저를 나무라듯 쳐다봤어요. 아니, 다들 몸도 안 좋은데 어떻게 이렇게 왔어? 역시 우리 집안 식구들 후에는 알아줘야 한다니까. 임자, 봤지? 애들 마음이 이런데 당신은 아까 왜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래? 저는 뒤집개를 든 채로 멍하니 서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개 때문에 못 온다, 독감이다 하던 사람들이 1시간 만에 멀쩡하게 나타나 통곡쇼를 벌이는데 남편은 그저 그 광경에 감동하고 있으니 속이 뒤집어질 노릇이었죠. 하지만 진짜 만행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음식을 물릴 때쯤이었어요. 둘째 동서가 슬그머니 제 옆에 오더니 아주 무거운 폭탄을 던지더라고요. 아주머님, 사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늦게라도 올 이유가 있어요. 저희 그이가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다음 달에 미국 지사로 발령받아 나갈 것 같아요. 셋째네도 이번에 조카가 고3이라 지방으로 이사 간다면서요? 맞아요, 형님. 그래서 저희가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렸어요. 아버님 제사 말이에요. 이제는 장남인 아주머님 댁에서 전담해서 모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희는 멀리 가니까 매번 오기도 힘들고.
뭐라고요? 제사 전담이라니? 지금까지도 음식이며 비용이며 다 내가 부담했는데 이제 아예 못 받겠다는 거예요? 동서들이 번갈아 가며 한 번씩 지내기로 했던 약속은 어쩌고.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이 허풍을 떨며 제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에이, 당연한 소릴. 내가 장남인데 내가 모셔야지. 동생들 형편이 안 되면 형이 짊어지는 게 도리 아니겠어? 임자, 당신도 찬성이지? 우리 집안 전통인데. 역시 아주머님 최고. 저희가 너무 미안해서 오는 길에 최고급 과일 상자 2박스 사왔어요. 하나는 아주머님 드리고 하나는 형수님 수고하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 받으시고 제사 문제는 이제 확정인 거죠? 그들이 내민 건 고작 5만 원짜리 과일 박스였습니다. 그 상자 하나를 제 손에 억지로 쥐어주며 앞으로 평생 제가 짊어져야 할 독박 제사를 당연한 듯 넘기려 하는 그들의 아나무인격 태도. 남편은 그저 허허, 이 비싼 걸 뭘 또 사왔어? 라며 과일 상자를 반갑게 열어보고 있었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저는 가족이 아니라 그저 제사상을 차려주는 무료 출장 요리사에 불과했다는 걸요. 25년을 참아온 제 가슴 속 불꽃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차갑게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제 손에 들린 그 과일 상자가 어찌나 무겁고 가증스럽게 느껴지던지 손끝이 파르르 떨리더라고요. 하지만 더 절망적인 건 제 옆에 서 있는 남편의 반응이었어요. 역시 백화점 과일이라 달고 맛있네. 임자, 이것 봐. 동서들이 이렇게 마음을 써주는데 뭘 그렇게 굳은 표정으로 서 있어? 당신이 좋아해야 애들 마음이 편할 거 아니야. 여보, 지금 제정신이에요? 애들 형편 봐주는 것도 정도가 있지. 이제 평생 제사를 우리 보고 다 맡으라는데 그게 과일 상자 하나로 퉁쳐질 일이에요? 내 무릎, 내 허리 망가지는 건 당신 눈에 안 보여요?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지자 방금까지 통곡하던 동서들의 태도가 순식간에 돌변하더군요. 슬픈 척 하던 눈은 어디 갔는지 눈매가 매섭게 올라갔습니다. 아니, 형님, 말씀을 왜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아주머님이 장남으로서 당연히 하시겠다는데 왜 형님이 중간에서 초를 치세요? 저희가 안 오겠다는 것도 아니고 형편이 어려워지니 큰 집에서 중심을 잡아달라는 건데 사람이 너무 계산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아주머님 공무원 퇴직금에 연금도 꼬박꼬박 나오시는데 그깟 제사 비용 몇 푼이나 한다고. 저희는 애들 교육비에 생활비에 숨이 턱턱 막혀요. 형님이 맏며느리면 맏며느리답게 좀 품어주셔야죠. 맏며느리답게. 그 말이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25년 동안 그 소리를 듣기 위해 내 자존심 다 버리고 명절마다 기름 냄새에 절어 살았는데 돌아오는 건 계산적인 사람이라는 낙인이었죠. 저도 도움을 요청하듯 남편을 바라봤어요. 제발 내 편 한 번만 들어달라고. 당신 아내 고생하는 거 모른 척 하지 말라고 눈으로 빌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시선을 피하며 오히려 동생들 앞 체면을 세우기에 급급했죠. 당신 그만 좀 해. 동생들이 오죽하면 이런 부탁을 하겠어? 내가 한다는데 왜 당신이 난리야? 싫으면 당신은 빠져. 내가 혼자 장보고 내가 상 차릴 테니까. 그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시장 위치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제사를 지내겠어요? 결국은 제가 다 할 걸 알면서 던지는 비겁한 회피였죠. 동서들은 남편의 호통에 기세등등해져서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우리 아주머니면 대인배세요. 형님, 아주머님이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더 고집 피우시면 집안 망신이에요. 자, 과일 맛있게 깎아 드시고 기분 푸세요. 그들은 승리자처럼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맡기고는 제가 차려놓은 제사 음식을 안주 삼아 술잔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엌 한 구석에서 설거지통에 쌓인 그릇들을 바라보며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사방이 벽으로 막힌 것처럼 고립된 기분. 아무도 내 고통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그 처절한 외로움에 가슴이 미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 당신들이 나를 사람 취급 안 하겠다 이거지? 눈물을 닦아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25년 동안 굳게 닫아 걸었던 제 마음의 빗장을 이제는 제 손으로 부수기로요. 가식뿐인 이 집안의 질서, 제가 오늘 밤 확실하게 끝내주겠다고 다짐하며 저는 조용히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부엌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통에 떨어지는 물소리를 듣고 있자니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어요. 고무장갑을 낀 손이 부르르 떨렸죠. 거실에서는 남편과 동서들이 제가 정성껏 부친 전을 집어먹으며 희희낙낙 웃음꽃을 피우고 있더군요. 아주머님, 역시 형님 손맛이 최고라니까요. 이제 제사 걱정 안 해도 되니 속이 다 시원하네. 그쵸? 허허, 그럼 이 형이 누군가? 장남 노릇 제대로 해야 집안이 바로 서는 법이지. 당신들도 멀리 가서 잘 살기나 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번쩍하고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래, 당신들이 원하는 그 잘난 장남 노릇 오늘 아주 제대로 하게 해줄게. 저는 조용히 고무장갑을 벗어 던졌어요.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제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서류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제가 지난 몇 년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모아두었던 자료들이 있었죠. 시댁당 보상금 문제로 둘째내가 몰래 챙겨간 내역, 셋째 동서가 친정 사업자금이라며 시어머니 쌈짓돈 빌려가서 입 싹 닦은 차용증 사본,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늘 낮에 제가 우연히 녹음해둔 통화 내역이 있었습니다. 영수가 25년 참았으면 할 만큼 했다. 이제는 착한 며느리 타이틀 던져버리고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자.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식탁 위에 놓인 그 가증스러운 5만 원짜리 과일 상자를 번쩍 들어 올렸어요. 여보, 동서들 과일 상자가 참 실하네. 근데 이거 그냥 먹기에 너무 아까워서 내가 특별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 오, 임자 마음 바꿨어? 그래, 선물이라니 뭐야? 동생들한테 용돈이라도 주게? 어머, 형님, 역시 통이 크셔. 선물이라니 기대되는데요? 저는 빙긋 웃으며 핸드폰을 꺼내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거기선 오늘 오후 제사상 차리느라 바빴던 제 귀에 꽂혔던 둘째와 셋째의 정달한 대화가 흘러나왔죠. 제가 시장 가기 전 거실에 켜두었던 태블릿에 우연히 녹음된 내용이었어요. 야, 오늘 가서 울고불고 쇼 좀 하면 아주머님이 다 짊어지시겠지? 과일 상자 싼 거 하나 샀으니까 그걸로 때우자. 형님, 그 미련한 곰탱이 같은 성격에 우리가 울면 어쩌겠어? 언니, 역시 머리 좋아.
나도 오늘 골프 약속 있어서 늦게 갈 거니까 대충 눈 주변 빨갛게 칠하고 가자고. 크크. 녹음이 재생되는 순간 거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동서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고 남편은 들고 있던 술잔을 떨어뜨릴 뻔했죠. 자, 이게 내 첫 번째 선물이야. 그리고 두 번째 선물은 지금부터 시작될 거니까 다들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거야. 저는 식탁 위에 있던 시아버님 제사 지방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을 향해 아주 차갑게 선언했죠. 25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제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거실은 그야말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에 휩싸였어요. 녹음기 속에서 흘러나오는 본인들의 비웃음 소리에 둘째와 셋째 동서는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 뻣뻣하게 굳어버렸죠. 저는 식탁 위에 놓인 그 과일 상자를 발로 툭 차서 거실 한복판으로 밀어버렸습니다. 동서들, 이사가 참 달겠어? 25년 동안 내 등골 빼먹으며 살았으니 그 가식적인 입에 들어가는 건 뭔들 안 달겠냐고. 형님, 그게 아니라 오해가 있어요. 이건 그냥 우리끼리 농담 삼아. 입 닥쳐. 어디서 그 더러운 입으로 형님 소리를 해? 미련 곰탱이? 그래, 나 곰탱이 맞아. 너희들 시어머니한테 돈 빌려가고 땅 보증금 가로챌 때도 장남 체면 살려준다고 눈 감아준 곰탱이. 근데 그 곰이 이제 눈이 뒤집혔거든. 저는 곧바로 남편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은 멍하니 입을 벌린 채 저와 동생들을 번갈아 보고 있었죠. 여보, 당신이 아까 그랬지? 당신이 장남이니까 혼자서라도 제사 다 지내겠다고. 그 약속 지금 당장 지켜. 나 오늘부로 이 집 종부 노릇 사표 낸다. 아니 임자,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이래? 동생들이 잘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제사는 지내야지. 제사? 지내야지. 근데 당신이 지내라고. 지금 이 시간부로 나는 이 집에서 나갈 거야. 여기 내 인감 통장, 그리고 당신이 그토록 아끼는 장남 족보 다 식탁 위에 뒀어. 아, 그리고 동서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동서들 앞에 던졌습니다. 둘째 동서, 아버님 생전에 받은 땅 보증금 중 형제들 몰래 챙긴 8천만 원. 셋째 동서, 어머니 요양비로 쓴다며 가져가서 주식 투자로 날린 5천만 원. 이거 다 증거 있어. 내일까지 내 통장으로 안 넣어두면 내일 아침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갈 줄 알아? 나 이제 참는 법을 잃어버렸거든. 형님, 제발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형님, 저희가 다 할게요. 네? 아니, 늦었어. 제사는 대단한 장남 우리 남편이 혼자 지낼 거고 너희는 그 뒤에서 평생 죗값 지르며 살아. 아 참, 그 과일 상자는 너희나 처먹어. 가식 떠느라 허기졌을 텐데 말이야. 저는 현관문을 열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남편이 임자, 영수가 하고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죠. 쏟아지던 비는 어느새 멈추고 밤 공기가 어찌나 시원한지 가슴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답니다. 제가 현관문을 박차고 나온 뒤 그 집구석이 어떻게 돌아갔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나중에 건너 들은 이야기는 그야말로 점입가경,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답니다. 제가 나가자마자 남편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거실 한복판에 주저앉았대요. 그 잘난 장난 체면도 정성도 사라진 거실엔 오직 차갑게 식어버린 제사 음식과 깨진 술잔뿐이었죠. 남편은 그제야 깨달았을 거예요.
본인이 누려온 그 평화로운 일상이 장남의 권위가 아니라 아내인 제 피눈물이 섞인 헌신위에 세워진 사상두각이었다는 걸요. 너희들 때문이야. 너희가 그 가정스러운 통곡쇼만 안 했어도, 그 말도 안 되는 가해상자만 안 들고 왔어도 내 마누라가 저렇게 독하게 변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이제 어떡할 거야? 당장 내일 아침 내 밥은 누가 차리고 다음 제사는 누가 지내냐고. 하지만 미안함이라곤 눈꽃만큼도 없는 동서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본인들의 치부가 드러나자마자 태도를 싹 바꾸어 남편에게 대들기 시작했죠. 아주머니, 왜 저희 탓을 하세요? 아주머님이 평소에 형님 마음을 잘 다독였어야죠. 그리고 아까 보셨잖아요? 형님이 내민 그 증거들. 그거 진짜면 우리 다 파멸이에요. 아주머님이 어떻게든 형님 마음 돌려놓으세요. 안 그러면 우리도 가만히 안 있을 줄 알라고요? 언니, 빨리 가자.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형님, 진짜 변호사라도 만나면 어떡해. 아주머님, 저희는 가요. 앞으로 제사는 정말 아주머님이 알아서 하세요. 동서들은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갔고 남편 혼자 남은 집에는 정막만 가득했대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생전 처음으로 혼자 쌀을 씻고 국을 끓여보다가 냄비를 다 태워 먹었다더군요. 청소는커녕 양발 한 짝도 어디 있는지 몰라 허둥지둥 대는 꼴이라니. 25년 동안 왕처럼 떠받들어준 제 손길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결국 동서들은 제가 제시한 금액을 마련하느라 집을 줄여 이사하거나 노후 자금을 깨는 등 처참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아꼈던 돈 때문에 정작 가족이라는 이름이 울타리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죠. 남편은 매일같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잘못했다. 제사 안 모셔도 되니 돌아만 와달라며 빌고 또 빌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당신이 장남이라서 당연히 모셔야 한다면서요. 당신 말대로 정성을 다해 혼자 모셔봐요. 나는 이제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나로 살기로 했으니까. 가식과 위선으로 똘똘 뭉쳤던 시댁의 질서는 그렇게 단 한 번에 사이다 일침으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사람 귀한 줄 모르고 헌신을 권리로 착각한 자들에게 내린 하늘의 심판이자 제 인생의 독립선언이었던 셈이죠. 시청자 여러분,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지금 저는 어떻게 지내냐고요? 저는 지금 조그만 산방 근처에서 식구들과 함께 지내고 있어요. 아침이면 숲길을 걷고 점심엔 내가 먹고 싶은 반찬 딱 2가지만 해서 정갈하게 차려 먹죠. 평생 남의 입맛 맞추느라 정작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잊고 살았는데 이제야 제가 좋아하는 게 들깨수제비라는 걸 60이 넘어서야 깨달았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과는 여전히 떨어져 지내고 있어요. 가끔 방성문을 써서 보내긴 하지만 저는 서두르지 않으려고요. 25년 동안 쌓인 먼지를 털어내는데 며칠의 사과로 충분할 리 없으니까요. 우리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참 착하게만 살아왔잖아요. 참는 게 미덕이다. 가정이 평화로우려면 여자가 져줘야 한다. 는 말에 속아 내 마음속에 피멍이 드는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며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귀하게 대접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의 희생을 당연하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게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면 한 번쯤은 용기를 내보셨으면 좋겠어요.
착한 사람 소리 듣느라 내 가슴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것보다 조금은 이기적이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게 훨씬 소중하더라고요. 제사가 정성이라던 남편, 과일 상자로 도리를 다했다던 동서들. 그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그렇게 기고만장하게 만든 건 어쩌면 끝없이 받아주기만 했던 저의 잘못된 인내였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엔 나 자신을 위해 맛있는 거 한 가지만 꼭 준비해 보세요. 그리고 거울 속의 나에게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이제는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하고 따뜻하게 한마디 건네주세요. 인생의 가을날,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우리만의 단풍을 물들일 자격이 충분하니까요. 여러분의 앞날에 가식 없는 진정한 평화와 웃음만이 가득하시길 저 영숙이가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